때는 1990년 11월 9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룬리를 지나는 국도 6호선. 늦가을의 햇살이 국도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 도로 위를 한 대의 승용차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당시 54살이었던 류모 씨. 그의 옆과 뒷좌석에는 81살의 어머니 김 씨, 74살의 이모 김 씨, 그리고 단 6살이었던 외손녀 최양이 타고 있었죠. 그날 이 가족이 향하던 목적지는 친척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집에서 곱게 차려입은 한복과 예복, 그리고 축하 봉투를 챙겨 넣은 가방까지. 가족의 가장 행복한 날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머니와 이모가 먼 길을 달래며 조근조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6살 어린 손녀는 뒷좌석 창밖으로 단풍이 든 산을 바라보며 들떠 있었겠죠. 결혼식이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국도 6호선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따라붙고 있던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4명의 남녀가 이 평범한 가족을 자신들의 다음 범행 대상으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그 낯선 차 안에서 네 사람은 이미 1시간 넘게 먹잇감을 찾아 국도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해 보이면서도 저항이 불가능한 차, 노인이나 여성,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 그런 차를 발견할 때까지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눈을 번뜩이며 도로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이 바로 류 씨의 승용차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로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달리던 차 한 대가 길을 막아서며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류 씨도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뒷차에서 3명의 남자가 뛰어내려 류 씨의 차로 돌진했습니다. 잠시 후 양평국도 6호선 위에서 이 일가족 4명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사흘 뒤 아득히 먼 대진동의 한 야산 구덩이 속에서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돈 20만 원 때문에 네 사람의 목숨이 산 채로 흙 속에 묻혀버렸던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잔혹한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6살 아이의 목소리도 함께 묻혔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류 씨 일가족 4사람이 있었죠. 가장인 류 씨는 54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 씨는 81살.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죠. 같은 차에 탄 74살의 이모 역시 성이 김 씨였습니다. 자매처럼 가까웠던 두 노인은 그날도 함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가장 어린 희생자, 6살 최양. 이 아이는 류 씨의 외손녀였습니다. 이 6살 소녀의 사연은 훗날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조차 차마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것이었죠. 아이의 부모는 결혼 후 무려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도 다녔고 약도 써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본 끝에 어렵게 얻은 첫 아이가 바로 최양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죠. 5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자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최양이 태어나던 날, 외할아버지 류 씨는 병원 복도에서 누구보다 먼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첫 손녀였으니까요. 그는 그 후로 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다녔고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6살이 된 아이는 외할아버지만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겼다고 합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나들이를 떠난 그날이 그 두 사람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최양은 엄마 아빠 대신 외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와 함께 결혼식에 가게 되었죠. 아마도 아이는 오랜만에 어른들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던 운명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4명의 가해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범죄 행각을 이어오고 있었죠. 주범은 이성준. 당시 31살, 전과 8범의 상습 범죄자였죠. 함께 다니던 공범 오태환 역시 31살, 전과 5범, 윤용필은 31살의 전과 6범이었습니다. 세 남자 모두 이미 감옥을 제집 드나들 듯한 전형적인 인생 낙오자들이었죠. 그리고 4번째 일원인 심혜숙. 그녀는 당시 21살, 이성준의 연인이자 유일한 여성 공범이었습니다. 이들 중 가장 극악무도했던 인물은 주범 이성준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노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었죠. 다른 남자 공범들과 달리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죠. 그가 유일하게 집착한 것은 어린 연인 심혜숙과의 결혼뿐이었죠.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공범 오태환 역시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 인천의 한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보험회사, 목재회사 등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술주정과 포악한 성격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1988년부터는 택시회사에서 스페어 운전사로 일했으나 그곳에서도 잦은 음주운전과 행패 때문에 불과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가 오랜 친구였던 윤용필을 만났고 그 둘은 다시 이성준과 엮이면서 운명의 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구부러진 끝에 결국 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대한 악으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1990년 10월 28일 이들은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천에서 렌터카 한 대를 빌린 뒤 강릉 경포대로 향했죠. 신혼여행을 온 것으로 보이는 한 젊은 부부를 발견한 그들은 그 부부를 납치해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현금과 수표를 빼앗고 소나무에 묶어놓은 채 도주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려두고 달아났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 실수였습니다. 강릉 신혼부부 강도 사건 이후 이 일당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를 살려두면 그들이 경찰에 신고해 자신들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추적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강릉에서 훔친 엑셀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인천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가까스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그 엑셀 승용차가 도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금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발견된 오태환의 애인명의 예금 통장과 가스총까지 이미 수사망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일당은 두 번째 범행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절대로 피해자를 살려두지 않겠다. 돈을 빼앗은 뒤 철저히 안매장하여 시체조차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진 날이 바로 1990년 10일 월 9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일당은 허름한 여관에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에서 먹잇감을 고를 것인가, 어떤 길로 도주할 것인가, 시신은 어디에 묻을 것인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준은 지도를 펴놓고 양평의 외딴 산악 지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근처라면 인적이 드물어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말에 다른 공범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그날 밤 그들이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4명의 일당은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삽 2자루, 밧줄, 그리고 흉기. 그들은 이미 대마초에 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훗날 밝혔습니다. 3명의 남자 범인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채 오직 돈과 범행에만 집착하고 있었죠. 그들은 차 2대에 나누어 타고 국도 6호선을 달리며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승용차,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길,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오후 1시 무렵 그들의 눈에 들어온 차가 바로 류 씨의 차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중년 남성 1명, 노인 2명, 그리고 뒷자리에 어린아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구성원이었죠. 범인들은 류 씨의 차를 가로막고 급정거시켰습니다. 뛰어내린 남자 3명은 흉기를 휘두르며 류 씨 일가족을 끌어냈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조차 주지 않았죠. 4명의 피해자는 곧바로 결박당한 채 범인들의 차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에서 약 9km 떨어진 깊은 산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산속은 인적이 없고 숲이 우거져 있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죠. 범인들은 먼저 류 씨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지갑, 수표, 현금.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온 돈은 고작 20만 원 남짓, 결혼식 축의금과 기름값 정도였습니다. 기대했던 거액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류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나 류 씨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죠. 그는 범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와 노모만은 살려달라.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다. 그러나 이성준과 윤용필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죠. 이미 피해자를 살려두지 않기로 결정한 그들에게 류 씨의 애원은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죠. 그날 깊은 산속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준과 윤용필은 먼저 2 노인을 끌고 가 낭떠러지 아래로 굴려 떨어뜨렸습니다. 81살의 할머니와 74살의 이모,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2 노인이 가을 낙엽이 쌓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죠. 의식을 잃은 채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죠. 다음은 류 씨의 차례였습니다.
이성준과 윤용필은 류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3천만 원을 구해올 방법을 말하라. 그러나 류 씨는 없는 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죠. 그는 침묵하거나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범인들은 류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류 씨 역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죠. 범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6살 최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던 어린 소녀, 자신의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그리고 이모할머니가 당한 일을 지켜보며 공포에 질려있던 그 작은 아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 장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큰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잔혹한 순간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6살 최양은 범인들에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린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태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대마초에 취한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죠. 그는 아이를 붙잡아 그 자리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죠. 왜 옷을 벗겼을까요? 그것은 아이가 혹시라도 살아남아 나중에 신원이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옷에 자신의 지문이나 흔적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한 잔혹한 계산이었습니다. 발가벗겨진 6살 아이는 가을 찬바람 속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몸은 살려달라는 애원과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태환은 그 아이를 그대로 미리 파둔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덮기 시작했죠. 아이는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죠. 그럼에도 그 작은 몸 위로 흙이 한 삽, 두 삽, 세 삽 쏟아져 내렸습니다. 훗날 법의학자들이 이 사건을 부검했을 때 그들은 참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 모두 호흡기 안에서 흙이 발견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의식은 잃었을지언정 숨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생매장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흙 속에서 흙을 들이마시며 숨이 끊어진 것이었죠. 법의학 관점에서 이것은 생매장의 고전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 묻히면 호흡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흙은 기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흙에 파묻히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는 마지막 발버둥이 흙을 기도 속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부검 소견서에 적힌 호흡기 내 토사 발견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81살 할머니도, 74살 이모도, 54살 아들도, 6살 외손녀도, 그들 모두 땅 아래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행을 마친 일당은 태연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20만 원 남짓한 현금이 들려 있었죠. 그 돈을 위해 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그들은 피해자들의 엑셀 승용차 한 대와 자신들의 차 한 대에 나누어 타고 경기도 안양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이 4명이 향한 곳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양의 한 사창가에 들러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어서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요란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술을 마셨죠. 불과 몇 시간 전 6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흙 속에서 잦아드는 것을 지켜본 그 손으로 그들은 술잔을 들고 있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두 노인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린 그 몸으로 그들은 나이트클럽 바닥을 흔들고 있었죠. 대한민국 범죄사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범행 직후 가해자들이 보인 이 태연한 향락의 장면만큼 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 장면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밤을 안양에서 보낸 일당은 다음날 오전 대전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성준의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은 뒤 지리산으로 숨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심혜숙은 자신의 친구인 21살의 박모양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습니다. 우리랑 같이 지리산에 놀러 가지 않을래? 여행을 가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그러나 심혜숙의 친구는 이 제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심혜숙의 말투,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뉴스에서 막 보도되기 시작하던 양평국도 6호선의 일가족 실종 사건. 친구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그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결국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범인들을 붙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었죠. 신고를 받은 대전 동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0일 월 10일 낮 1시 20분경 도주 중이던 일당의 차량을 대전 시내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며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오태환과 심혜숙이 탄 차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체포되었죠. 그들은 이때 이미 술에서 깨어난 상태였고 대마초의 환각에서도 벗어나 있었죠. 그러나 체포된 뒤에도 그들의 눈빛에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증언했습니다. 저리가 경찰관들은 증언했습니다. 저리가 경찰관들은 이 경찰관들은 저리가 경찰관들은 주범 이성준과 윤용필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경찰의 실탄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가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윤용필은 부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이틀 뒤 서울에서 체포되었죠. 그러나 주범 이성준의 최후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고도 그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죠. 대전 시내의 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은신한 그는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마지막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차가운 옥상이었습니다. 훗날 경찰은 이성준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의 유품을 조사했습니다. 피 묻은 지갑 속에는 그가 며칠 전 빼앗은 단돈 2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도 허망한 숫자였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사창가 향락비 몇 시간치, 나이트클럽 술값 몇 병치. 그것이 그가 4명의 목숨과 맞바꾼 전부였습니다. 그의 시신을 인수하러 온 가족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온 그의 인생은 결국 가장 쓸쓸한 방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81살 할머니, 74살 이모, 54살 가장, 그리고 단 6살이었던 외손녀. 이 4사람이 단돈 20만 원 때문에 산채로 생매장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인들이 범행 직후 사창가와 나이트클럽에서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당시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6살 아이의 마지막 외침 아저씨 살려주세요라는 이 한마디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말부터 경찰은 대대적인 강력 범죄 소탕 작전에 들어갔고 많은 조직폭력배와 상습범들이 줄줄이 검거되었죠. 이 모든 흐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이었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주범 이성준은 이미 사망한 뒤였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죠. 남은 3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되었죠. 오태환과 윤용필에게는 당연하게도 사형이 선고되었죠. 6살 아이를 발가벗겨 생매장한 오태환, 그리고 두 노인과 가장을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한 윤용필. 이들에게 사형 외에 다른 판결은 있을 수 없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형은 몇 년 뒤 실제로 집행되었죠.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건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6살 아이에게 저지른 일의 대가를 국가의 이름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오태환과 윤용필이 사형대에 오르던 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고 교도관들은 증언했습니다.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진정한 후회는 낯선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형대에 오른 그 순간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6살 아이의 마지막 울음이 그 국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대답을 얻은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 21살의 여성 공범 심혜숙의 운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그녀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그녀가 실제 살인과 생매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녀는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8년간 복역한 뒤 1998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 문학을 공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운명의 그림자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출소 후 불과 5년이 지난 2003년 7월, 그녀는 위암으로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당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녀조차 결국 이른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짧은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양평의 산속에서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 아닐까. 그 뒤에 8년 수감 생활도 그 뒤에 5년 자유도 결국은 죽은 자의 시간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언정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그녀가 받은 10년의 형벌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6살 최양의 사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부모가 결혼 후 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훗날 이 비극을 어떻게 견뎌야 했을까요? 5년간 기다린 끝에 품에 안은 딸, 6해 동안 세상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운 딸.
그 아이가 결혼식에 참석하러 잠깐 외할아버지와 나들이를 갔다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발가 벗겨진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한 구덩이 속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훗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들도 그 현장을 마주했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아이의 작은 몸이 흙 속에서 발견되던 순간, 아이의 옷이 범행 현장 근처에 뒹굴고 있던 모습, 그리고 아이의 작은 얼굴에 흙이 묻어있던 그 장면. 이 모든 이미지는 수사관들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1990년의 양평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악의 극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켰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22년이 지난 2012년, 한 편의 글이 한겨레 신문에 게재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당시 심혜숙의 변호를 맡았던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양평 생매장 사건, 21 여자는 그렇게 무너져 갔다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은 심혜숙이 사실상 공범이 아니었으며 21살의 어린 여자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무리하게 기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래서 심혜숙을 가장 큰 피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리고 착하며 아직 앳된 여고생의 티가 남아있는 여자아이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저히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 듯 했다. 이제 갓 20을 넘긴 어린 여자에게 이것을 감당하라 하는 건 너무 가혹했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6살 아이와 두 노인이 아닌가? 살인을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가담한 일이 강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은가? 그 인식만으로도 그녀는 공범이었다. 변호사의 인간적인 연민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녀를 가장 큰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단돈 20만 원은 네 사람의 목숨값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사회는 이런 범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늘날까지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6살 최양의 마지막 외침이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 짧고도 간절한 한마디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한국 범죄사의 가장 무거운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 가지 못한 네 사람, 그들이 입고 있던 고운 한복과 예복, 그리고 결혼식에 쓰려던 축의금 봉투, 이 모든 것이 양평의 깊은 산속에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수사관들이 그 산속의 암매장 현장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축의금 봉투였다고 합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채 놓여있던 그 작고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여전히 결혼식을 축하하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축결혼,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빕니다. 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들이 그토록 탐냈던 돈이
바로 그 봉투 속에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체포되었고 봉투는 흙 속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러 가던 길, 그 짧고도 평범한 여정이 어떻게 이토록 잔혹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친척의 결혼식에는 그날 끝내 도착하지 못한 4명의 빈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축하로 가득했어야 할 그 자리에는 며칠 뒤 참담한 소식만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장례식으로 이어졌고 그해 가을 한 가족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최양의 부모는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5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얻은 딸을 이렇게 보내고도 그들은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딸의 옷을 정리하고 딸이 쓰던 작은 방을 마주하며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만지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은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얇은 막 뒤편에는 언제든 20만 원을 위해 6살 아이를 산채로 묻을 수 있는 누군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1990년 양평의 국도 6호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한 진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는 한동안 여행객 납치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습니다. 국도를 달릴 때 뒤따라오는 낯선 차에 대한 경계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가족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도 한참 동안은 길 위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한 사건이 한 사회의 일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이 사건을 여러 번 재조명했습니다.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실화 재연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범죄학 강의에서 6살 최양의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고 그 상처 위에 새긴 교훈 역시 크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산속에는 이제 다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그러나 그곳 어딘가에는 6살 소녀의 마지막 울음이 아직도 흙 속에 스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울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뒤늦은 그러나 마땅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6살 최양의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외침,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꼭 끌어안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아이의 입에서도 다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은 지금도 조용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30년 전 양평의 산속에서 한 작은 목소리가 쓰러져 갔지만 그 목소리가 남긴 울림만큼은 결코 흙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